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까지 일제감정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 현대사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82페이지부터고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서 벗어나고 나서 광복을 맞이했어요.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본 건데, 학습 목표로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고 나서 어떻게 정부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와 함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반도가 갈라지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잘 따라가서 내용을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자, 우선 여러분이 교과서에 잠깐 나와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그림, 아니면 여기 잠깐 띄워놓은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 광복 소식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와 만세하고 이제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은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우리나라 8월 15일 날, 당일날에는 원래 일본이 항복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에는 잘 몰랐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처럼 뭐 TV라든가 스마트폰이 있던 건 아니었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그나마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8월 16일 날 바로 다음날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보통 한 16살 정도 돼요. 16살.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은 이 상황 때 상당히 어리둥절하거나 한편으로는 우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당시에 워낙 어렸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5년 시간 상당히 길어요. 참고로 나도 35살이 안 됐는데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워낙 일본 감정기가 길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원래 우리나라가 일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제 제3자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 일본의 학생으로 태어났던 우리나라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망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 망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서 걱정하는 아이들에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야 아니야,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서 설명해주는 어처구니없는 당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이 잠깐의 세계사적인 조금의 배경 지식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지금 당장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왕이면 역사적 사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사진을 잠깐 띄워놨는데, 이게 뭐냐면 장제스라든가 루즈벨트 아니면 처칠이라는 당시 세계적인 정상,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누구냐 생각했는데 걔 있잖아, 미국의 대통령, 걔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수많은 외국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중요했던 안건,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안건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일본이 망했을 때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때 이제 문서화 시킵니다. 왜 그랬냐면, 3.1운동 때, 우리가 3.1운동 때 수많은 사람이 피를 엄청 많이 흘렸어요. 피를 흘렸지만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일본이 우리나라를 심하게 괴롭히고 핍박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이런 것들과 우리나라 수많은 독립운동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나중에 일본이 멸망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민족은 다르니까 서로 떨어뜨려야겠다는 것을 이때 인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태평양 전쟁, 일본이 이제 엄청 일으켰던 세계 전쟁이 끝날 때쯤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폭탄을 빵빵 맞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라는 지역에다가 원자폭탄 2방을 팍 맞고 이제 교육을 일본이 폭탄을 맞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제 일본의 왕이 이제 그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본이 이제 우린 더 이상 전쟁 못하겠다, 항복 문서를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잠깐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사람 넘어와서 우리나라 뭐 괴롭히든 뭐 땅을 넓히든 뭐 교육을 다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망했으니까 우리나라 독립돼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본국으로 가야 되잖아. 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은 막 터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냐면, 여러분한테는 내가 많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여운형이라고 하는 바깥에서 활동하고 지하 조직에서도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였던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일본의 가장 높았던 사람을 만납니다. 둘이 만나서
분명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이야. 일본 사람들 자기네가 본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엄청나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너네가 이걸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운형이 세 가지의 조건을 내밉니다. 우리가 최소한 완전한 독립국가, 거기에다가 먹을 만큼의 식량이라든가 돈을 주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딜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셌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여도 됐지만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여운형이 제시한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본은 조용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여운형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니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되고, 이때부터 정부 수립을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뭐냐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82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강령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도 한 번 정도는 읽어봅시다.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바란다. 두 번째, 우리는 쭉 해서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의 생활을 유지하겠다. 자, 이 세 가지를 딱 제시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국한다 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이때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좀 정리해보면 필기는 다음과 같아요. 8월 15일 광복을 딱 했어요. 근데 이 8월 15일 광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광복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의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을 위해서 이제 외국의 이제 도움도 받긴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8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바로 당일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운형의 일본이라든가 다른 수많은 독립운동가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면서 여운형과 안재홍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단체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했던 활동이라면 사람들이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치안, 그리고 행정, 또 마지막으로는 생활의 필수품,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이라든가 물 같은 모든 필수품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급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금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다 똑같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면 참 좋았겠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는 조금씩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 바로 우파와 좌파라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우리는 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 안에서 가운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도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정치의 성향을 말할 때 중도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왼쪽이라는 걸 뭐라고 하죠? 좌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좌익 또는 좌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좌익이라고 할게요. 자, 가운데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는 우쪽, 우익. 다른 말은 뭐 좌파, 우파라고 표현하겠는데 그냥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 좌익과 우익 그리고 중도, 이 세 가지가 정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선생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의 교과서 내용과 다시 한번 조금씩 같이 봅시다. 왼쪽에 82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우익은 일제감정기에 민족주의를 펼쳤던 사람들, 좌익은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을 가리치는 용어이다 돼 있어요. 자, 여기다 밑에 한번 더 써봅시다.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좌익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사회주의 계열로 썼어요. 사회주의. 자, 오른쪽에 있는 우익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신간회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그때 아마 좌우 합작운동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을 뭉친 게 좌익이라고 하고, 민족주의 계열을 우익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농민 또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 어떤 뜻이냐면 보통은 자본이라든가 지주를 중심으로, 지주, 자본가,
중심이 돼야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돼서 가운데는 중간에 적절한 노선을 타는 거고 좌익과 우익으로를 기본적으로 나뉘는 게 정치의 성향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좌익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좌익,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가지고 있대 조금씩 고쳐나가자는 입장이 보수적인 우익, 이렇게 구분하는데, 물론 이게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금씩 여러 가지 발음이 왜 되냐, 조금씩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해할 때는 보통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상하는 없어요? 상하는 없어요. 상하는 없고 기본적으로 왼쪽과 우쪽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따오냐면, 물론 세계사 시간에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프랑스에서 옛날에 정치의 두 가지가 왕이 가운데 중심에 딱 있으면 사회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된다. 좌익, 그리고 사회를 천천히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 오른쪽에 앉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앉았던 게 전통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사회 시간에 좀 가르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이 역사할 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했어요. 어쨌든 중도와 좌익과 우익, 이런 걸 머릿속에 알아가면서 우리나라의 양식을 보게 되면 사회 노동자, 농민운동 그때 배웠죠. 그때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뭐 농민 노동자 운동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 활동도 있었고, 민족주의 계열은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정부 관련된 게 보통 오른쪽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럼 방금 배웠던 여운형은 어디예요? 여운형은 여기에 해당돼요. 거의 가운데쯤. 가운데보다 조금 왼쪽에 있긴 한데 어쨌든 요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운형. 우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님. 좌익계열은 나중에 좀 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런 모든 수많은 정치 활동이 이 당시에 막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이게 다 하나로 참 뭉치면 좋아. 원래 하나로 뭉치면 참 좋겠지. 근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내용이 많이 길었네요. 좀 넘어가서. 자, 당시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나라의 갈등이 뭐가 있었냐면 요것도 있어야 돼요. 한반도를 좀 그려볼게. 자, 우리나라를 잠깐 그려보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한반도가 있는데, 자, 세계에 전쟁이 끝날 때쯤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당시 우리나라 위에는 러시아,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엔 소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밑에 지역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걸 왜 그랬냐면, 세계 전쟁이 끝날 때쯤에 이 한반도의 땅은 원래 일본이 가지고 있던 땅이었지만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우르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소련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 북부 쪽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미국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 남쪽을 향해서 들어오다가 한반도를 어떻게든 연합군 자신들의 위치에 차지하고 싶어서 한반도를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 정도에 갈라지게 되냐면 38도선, 위도 38도 정도 되는 이 지점에다가 딱 중간에 양쪽의 군대가 만나게 됩니다. 이거 펜 떨어졌네. 그래서 군대를 만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38도선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나 미국이나 서로 갑자기 싸우긴 좀 애매하니까 우선은 중간 지점에다 약간 완충지대를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을 딱 그어놓고 우리 그냥 서로 공격하거나 침범하지 말자. 그래서 위쪽에는 소련의 입김이 센 국가, 그리고 남쪽에는 약간 미국의 입김이 센 각각의 상태로 우선 임시적으로 나와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어떤 계열을 많이 영향을 받냐면 사회주의 계열을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밑쪽에는 보통 민족주의 계열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수많은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구라든가, 또 추가적으로는 이승만도 있을 거고, 가운데는 여운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규식,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김규식 같은 경우 옛날에 아마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아마 사진 찍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좌익 계열에는 대표적 누가 있냐면,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누구냐면 여기 북쪽에 있는 누구 있잖아. 그 사람의 할아버지예요. 김정은의 할아버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 어쨌든 이런 수많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로 올라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똘똘 뭉쳐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면 참 좋았겠지만 각자의 성향도, 각자 입장도 너무나 달라서 서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북쪽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소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양쪽의 입김도 다르다 보니 약간의 성향도 많이 충돌하고 있던 게 당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워낙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소련이라든가 아니면 민족주의 계열, 뭐 사회주의 계열 막 서로 다투고, 누가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 거냐 막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모든 것을 교통정리하는 하나의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이게 뭐냐면 8.15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스크바. 세 개의 국가가 만나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는 지금의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모스크바라는 지역에다가 세 개의 국가, 미국이랑 소련, 거기다가 중간에 완충지대였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들어가서 외상이라는 것은 외국의 정상들, 외국의 가장 높은 대표들이 만난 회의라는 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자, 이 내용은 교과서 아마 83페이지에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잠깐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는 별표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쭉 넘어서 학습활동, 탐구활동인데 쭉 보게 되면 공동위원회가 수행한다. 그 부분에다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내용의 핵심 요주, 발음이 왜 이래? 핵심인데, 공동위원회는 최고 5년 기한으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의 국가가 신탁 통치를 하는 내용을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해야 한다. 자. 귀를 긁은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담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뭔 소리야. 글자가 너무 어려워. 역사는 사실 글자만 알아서만 반응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해 안 된가? 뭐 공동위원회는 그냥 공동으로 뭐 하는 단체나 생각하니까 넘어가고,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뭐 4개 국가가 뭘 하겠다? 신탁 통치라는 것을 한다고 써 있는데, 아니, 신탁 통치 얘가 뭐야? 얘가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요 내용은 어떤 특정한 국가가 그 지역을 대신 통치하는 제도를 신탁 통치라고 해요. 워낙 중요하니까. 요거는 써봅시다. 그래서 특정 국가가 그 지역을 대신 통치한다. 선생님,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식민지야, 식민지.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는 비슷한 것처럼, 물론 내용이 좀 자세하게 따지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임시적으로 최대 5년 동안 그 지역을 대신 통치하는 제도를 쓰겠다. 그것을 신탁 통치라고 해서 몇 개의 국가? 4개의 국가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짜잔 하고 등장했어요. 웃기지 않나?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데 갑자기 4개의 국가가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말. 여러분한테 어떻게 와닿을까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이때까지 우리가 힘들게 원했던 건 뭐냐면 독립이야. 독립을 그렇게 원했는데, 아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탁 통치하겠다. 미국이랑 소련이나 영국이 했던 통치 내용은 이래 4개의 국가가 우리를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의 기사가 딱 우리나라에 떴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어떻게 벗어나는데 갑작스럽게 또다시 또 뭐 신탁 통치 나발이나 하면서 한다고? 안 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해프닝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도 역사에 좀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안 됐던 사건이긴 하지만, 당시에 동아일보라는 신문, 지금도 있죠? 동아일보라는 신문에서 원래 내용이 뭐였냐면, 아까 영국은 완충지대를 생각하고 미국이랑 소련이 2개의 국가 크게 다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지금 당장에 얘네가 자체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최장 50년 가까이는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 소련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얘네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탁 통치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원래 회담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그럼 소련이 훌륭한 국가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 듣고 넘기세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원래 수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특히 많은 사람들은 워낙 힘들다 보니까 농민 노동자를 강조했던 사회주의가 당시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이 사회주의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서 굳이 신탁 통치를 하기보다는 알아서 냅두면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했던 게 소련의 판단이었고,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우리의 수많은 일감 민족주의라든가 우익 계열의 정치를 가르치게 되면 미국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신탁 통치라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게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생각을 바꾼 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걸 내용을 거꾸로 말을 보고를 합니다.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련은 당장이라도 신탁 통치해야 된다. 미국은 즉시 독립해야 된다. 말을 완전히 거꾸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련은 나쁜 놈, 미국은 착한 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특히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내용들은 뭔가 소련은 나쁜 놈이다. 소련의 입장을 절대 잘못 안 된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즉시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우익의 입장이었고,
반대로 좌익 계열 같은 경우는 처음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같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데 소련이 어떤 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강대국이 오래 하는 것도 아니까 딱 5년만 한대. 5년만 할 거니까 5년 동안만 참아보자. 그래서 소련의 입장을 싹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 생기냐면 신탁 통치 찬성과 반대에 의해서 논쟁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소련, 아까 말했던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은 우익 계열, 이쪽 오른쪽에 있는 민족주의 계열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내용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필기를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했을 때 38도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중간 지점 딱 되는 지점에다가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 이승만이라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귀국을 하면서 다양하게 정치 세력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아까 말했던 세 개의 국가가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핫 이슈는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요거 신탁 통치가 가장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익 계열에 있었던 김구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안 된다. 반탁 운동이라고 해서 신탁 운동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반대로 좌익 계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반탁 운동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우익과 좌익은 같은 돌다리 위에서 설 수 없는 아주 왼수 같은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익은 저건 미친놈들이라고 해서 좌익도 우익도 미친놈이라고 해서 서로 미친놈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격리하기 위해서 너무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어떠한 입장을 만들게 되냐, 바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번에 영국이 빠지고 핵심 국가였던 미국과 소련 두 개의 국가가 공동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게 돼요. 1945년 12월에 했던 걸 넘어서서 1946년 3월에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덕수궁이라는 곳에 만나가지고 미국의 정상들과 다시 소련의 정상들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잘 합의해서 나라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양측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렬되게 되고 더 이상 미국과 소련도 같은 손을 맞잡아가는 아름다운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런 하도 문화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야죠. 하도 갈등이 심하면 꼭 친구 중에서 약간 중간에 딱 튀어나와서 야 싸우지 마 하면서 갈등을 조정하는 친구가 있잖아. 똑같아요. 하도 우익과 좌익이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갈등을 약간 중재시킬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누구냐? 여러분의 중간 지점에 있는 다시 그분이 떠올라요. 바로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을 펼치게 돼요. 좌우합작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보자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좌익과 우익도 나름대로 자기 입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처음에는 듣는 등 마는 등 약간 처국이라도 했지만 여운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 갑작스럽게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죽고 나서 더 이상은 하나로 뭉치는 게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좌우합작 운동도 아쉽게도 실패하게 돼요. 당시 뭐 만평 이런 사진도 있는데 좌익과 우익이 손을 맞잡으면서 서로 같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 속마음에서는 너무나 아주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좌익과 우익 왜 맨날 그 싸워? 왜 서로 그렇게 싸우고 이해가 안 가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끼리도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이유이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문제로 평생 동안 친구를 얼굴도 쳐다보기 싫을 정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우리가 어쨌든 여기는 자기네 입장은 우리가 최고로 이제 독립운동의 제일 우선이었다. 반대쪽도 좌익도 우리가 최고 우선이었다.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우익 계열에서는 사회주의는 나라를 망친다.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민족주의는 이제 나라를 망친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나로 합친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우리나라 국내 문제만 했으면 어쩌면 달랐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추가되는 문제가 뭐냐면 미국과 소련 이 두 가지 국가 입장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세계적인 상황 문제, 국내 문제가 뒤섞어지게 되면서 하나로 통일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여러분 교과서는 지금 넘어갔어. 84페이지인데 넘어가다 보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머리 아파 어떻게 해결할까? 제발 그냥 하나로 뭉쳐줘. 막 이런 영혼을 담아서 어떻게 하냐면 야, 안 되겠다. 이 모든 국제적인 문제를 하나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찾아가자. 바로 어디냐면 국제연합, 다른 말로는 유엔에다가 이 문제를 맡기게 돼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폭력 발생했어요. 학교 폭력 발생하면 이제 학교 폭력위원회가 와서가지고 여러분을 중재시키거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넘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도저히 우리끼리 싸워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국제연합으로 가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자. 까이까진 좋아. 들을만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는 유엔이라는 국가는 아니지, 미안해. 유엔이라는 단체의 가장 핵심인 친구가 뭐냐면 미국이에요. 사실 유엔의 모든 웬만한 인사라든가 중요한 자리는 다 미국 사람들이 자리고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소련 입장에서는 야, 내가 유엔을 뭘 믿고 거기다 뭘 하냐? 나 유엔 못 믿어. 어차피 너네 다 어차피 모든 문제는 다 미국 거잖아 하면서 유엔에 맡기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소련은 나 안 함, 나 탈주해서 탈주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국제연합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막상 오니까 민족주의 해결 밑에 있던 38도선 밑에는 잘 해결됐어. 근데 여기 38도선 위로 올라가서 뭘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련은 응 아니야 거부하려고 해서 나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로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 시간이 길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럴 바야 북한 그 지역 그냥 버리고 우리끼리나 알아서 해보자 해서 38도선 밑에 있는 지역으로만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의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38도선 밑에 지역만 하나의 총선거를 해서 이제 나라를 구성하기 시작해요. 선거. 자, 잘 정리하면 어쨌든 이제 밑에 있는 38도선 밑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른다고 했어요. 선거를 치르는 걸 뭘 하기 위하냐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을 뽑기 위함이야. 그러다 보니 이 위의 지역은 어떻게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완전히 우리나라와 북한이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했던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신 인물, 바로 김구 선생님은 이거 안 된다. 야,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갈라지면 진짜 영원히 갈라진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해서 나는 이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 난 국회의원 대통령 다 안 나가. 나 안 나가고 끝까지 싸워서 북한과 어떻게든 같이 총선거를 해서 나라를 구성하겠다 해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여러 가지 면담도 하고 회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게 돼요. 왜냐면 김일성도 자기가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고,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계열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기는 사실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김구는 이걸 어떻게든 이어붙이려고 노력했지만 이것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북협상이라고 해요. 잠깐 사진을 몇 개 좀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1948년쯤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발생하는데, 선거 홍보 포스터를 잠깐 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게 돼요.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기권은 국민의 수치. 야, 강하지? 야, 우리나라는 지금 투표율이 보통 국회의원 투표율은 한 60% 전후 정도예요. 그럼 10명 중에 한 6명은 투표하고 4명 정도는 투표를 안 해요. 그럼 4명은 국민의 수치야. 너무 세네.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투표에 대한 열망이 컸어요. 왜냐면 항상 우리나라 한 번도 투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 예전에 다 일본이 모든 걸 다 자기네가 임명하는 상황이었고, 내가 내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한다는 거야. 너무나 행복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모두 다 투표장에 가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나라 남성, 여성이 투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옛날에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도,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도 남성만 투표하는 국가도 있었고, 아니면 여성이 투표한다 해도 여성은 나이 제한이 있는 식으로 약간 차별을 두는 국가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그런 거 싹 다 필요 없고 남성, 여성 모두 다 동시에 같은 투표권을 제시해서 최초의 민주적으로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총선거,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통해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게 되면 제헌국회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선생님, 또 어려운 용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제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제정한다, 헌법을 만들다라는 거, 메이드. 그리고 국회는 알죠? 그래서 헌법을 처음으로 만드는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헌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많은 법전을 이제 만들어서 최초의 따당하는 법전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을 만든 날을 기념으로 해서 바로 제헌절이라는 날도 있죠. 7월 17일 날.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야. 옛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휴일이었어요. 자, 어쨌든 제헌국회를 만들고, 그 이 시기에 여러분 조금 이해 안 갈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대통령을 직접 뽑아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간접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이승만이 대통령을 만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만들게 되고 헌법 등 여러 가지를 다 처음으로 만들게 되면서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으면 8월 15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기념하자. 뭐라고 하냐면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돼요. 정부 수립.
좀 몇 가지 여담을 좀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대통령 후보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여운형도 있었고 이승만도 있었고 김구도 있었고 뭐 김일성 등 수많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 물론 김일성은 북한을 갔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운형이라는 사람도 많았는데 당시에서는 이승만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왜 그랬을까 이해는 잘 안 갔지만 이승만이 상당히 뭐 외국어적인 능력도 뛰어났었고 미국에서 다양한 독립운동 활동했던 게 뛰어났기 때문에 이승만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이었고 원래는 그전에는 여운형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여운형은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후보에서 제외가 되었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이 아까 말했던 총선거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에 후보가 없었어요. 올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하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 어쨌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돼요. 자, 우리나라가 최초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어요. 정부를 수립했으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돼. 뭐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의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떤 걸 하게 되면 어떤 거 복수라는 마음으로 좀 만든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복수를 하나 시행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독립운동가들한테 가장 미웠던 사람 누굴까? 바로 친일파란 말이야. 친일파. 일본에 붙었던 반민족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싸그리 잡아들여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쓸 공간이 없나? 여기다 추가를 할게요. 반민특위, 다른 말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말이 좀 긴데 어쨌든 교과서 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표시해놓고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해서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많이 얘기했던 이광수라든가 아니면 최린은 누구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알지 모르겠는데 나혜석이라고 했던 여성 운동가의 남편이에요. 바람 폈던 남편. 뭐 이 사람도 유명했던 이제 보통 친일파라고 하고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친일파들이 다 이제 고소라든가 이제 고발을 당해서 전부 다 싸그리 체포로 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했던 사람들은 뭐 대형 처벌, 뭐 징역 30년 엄청 긴 시간을 징역을 넣는다든가 뭐 사형을 처한다든가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항상 대라고 말이 끝나면 뭔가 반전이 있겠지? 했는데 교과서 85페이지 밑에 내용을 잠깐 탐구활동 잠깐 볼게요. 반민특위, 다른 말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읽어볼게요. 해방 이후 친일파들은 각처의 세력을 뻗어놓았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시작되자 이들은 활발히 방해 공작을 시작하였다. 반민법 실시 1개월 후인 지난 2월 15일 대통령은 반민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반민법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전 민족의 뼈에 사무친 친일파 숙청 작업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전 민족의 수건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게 뭔 소리야? 자, 반민특위가 아까 이게 무슨 개념이 되냐면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시작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대통령이 왜 반민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냐? 당시 이승만 자체적으로 인기는 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승만을 도와주려고 했던 세력이 큰 인기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당시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당 세력은 워낙 이승만이 미국에서 모든 정치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는 정치적 기반이 좀 약했던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 이승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 막 모으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많으냐면 친일파라든가 예전에 일본에 붙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사람들을 다 공격해서 정치세력을 다 없애버리면 자기의 손발이 잘리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적인 노력을 많이 했지만 막상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 약간 붙었던 친일파들을 다 버리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대통령은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되냐면 반민법을 하게 되면 자기의 손발이 잘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를 적절히 좀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냅두냐. 다 없애버리거나 싹을 죽여버리자. 그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처벌하자까지 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이승만은 강행 드라이브로 국무회의에서 억지로 반민법을 수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민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일본에 붙어서 아주 악랄하게 했던 초고위직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사면, 그러니까 죄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고발됐던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었는데 실제로 처벌받았던 사람은 한 10명도 안 될 거예요. 아주 최소의 처벌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일본의 친일파로서의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웠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승만의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그런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말했던 민족 정기라는, 어쩌면 그러니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일본에 붙었던, 그래서 일본에 붙은 것까지도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붙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들의 고유를 빨아먹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친일 세력의 방해 등의 거기다 좌우 대립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반민특위는 흐지부지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반민법 특별행위처벌법이란 반민법이라는 걸 제정하게 되는데, 목적으로는 친일판을 처단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미약하게 해서 흐지부지하게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김구 선생님도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어중이 복잡해지게 되면서 정부와는 이런 과정에 특히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우익 세력의 이승만 정부 중심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좌익 계열, 아까 말했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 우리나라, 그리고 1949년에는 북한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두 가지 국가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단독 정부 수립은 절대 안 된다. 아까 말했던 김구 선생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좌익 계열에 붙어서 우리나라 나라를 다 전복시켜버리겠다, 반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역사적인 교양 차원에서라도 좀 알아뒀으면 하는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언젠가 제주도를 또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 이 사건을 좀 기억해두면 좋아요.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할 말이 많지만 내용을 다 설명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당시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도 이해도 있었지만, 북한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북한의 정부를 만들자, 또는 아니면 단독 정부를 반대한다, 여러 가지 사회 세력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에 모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약간 반란 같은 걸 일으켰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반란을 일으키려면 그 사람 숫자가 뭐 100명이나 1000명 정도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색출하거나 검색할 수가 없던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진압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예를 들면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를 추적하려면 바퀴벌레만 칙 뿌려가지고 죽이면 그만인데, 문제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 그 집을 다 태워버린 거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제주도에서 이런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응? 이게 뭔 소리냐고? 예, 우리나라의 수많은 민간인들을 그냥 싸그리 잡아 죽여요. 왜냐면 얘가 아까는 반란 세력인지, 이 사람이 반란 세력인지, 뭐 당시 표현은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반란 세력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 맞아? 아니야? 그냥 물어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너 눈빛에는 뭔가 반란 일으켰을 것 같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제목으로 민간인들을 막 학살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 너무나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껴서 뭐 다 섞여가지고 뭐 북쪽으로 있는 산에 도망갔다 하지만, 산에 도망가는 생각 산에다가 불을 지르는 듯 수많은 사람들이 민간인을 학살을 당해서, 제주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 무슨 제사 같은 날에 실제로 4월 3일을 전후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왜냐면 그 시기 때 많은 자신들의 조상 어르신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그 좌우익의 갈등 속에서 나타났던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이때 피해를 받고, 이 사건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최근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서 다시 재조명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교과서라든가 역사 예능에서 실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이 얘기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 역사 부분이 발굴되고 나서 많은 선생님이라든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주도에 한번 놀러가면 제주도 4.3 사건 기념관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내용 상당히 길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기억이 할란가 모르겠다라는 막 걱정이 막 오만 가지가 생각이 되는데, 뭐 어쩌겠어요. 자, 한번 빠르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분노의 필기로 한번 내용을 해볼게요. 다시 정리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광복하고 나서
그리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아이고 글자 왜 이래? 다시 광복 이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렇지만 이건 안타깝게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아까 만들었던 이 사람은 여운형이에요. 이름을 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아까 지도를 좀 지우긴 했지만 이제 위쪽에는 소련이, 밑에는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운데 딱 지점에 38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남한과 북한, 우리 대한민국과 나중에 북한이 되는 이 두 가지 국가가 갈라지는 이제 최초의 사건이 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도 이제 좌익과 우익이 갈등이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계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합치는 모스크바 3구 외상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다 모든 거 까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가장 핵심 오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내용에서 바로 신탁통치, 임시적으로 그 지역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 신탁통치가 통과되게 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반대하고 일부 사람은 찬성하는 우리나라 국가 부분이 갈등이 반으로 갈라지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나라가 워낙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냐면 결과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조정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발생하게 되는데,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이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고, 거기다가 국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좌익과 우익의 갈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안타깝게 실패로 끝나요. 자, 하도 갈등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냐.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이것을 유엔에다가 상정하게 되는데, 상정을 맡기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사건을 맡기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소련을 반대하게 되면서 남한의 일부 이제 우리나라 지역에서 이제 총선거가 실시돼요. 그래서 재헌국회 그리고 정부 수립, 남한이라는 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북한 지역에 대비돼서 말이고, 다른 말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어쨌든 이 지역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까지 배우게 되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오늘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반민법이에요. 반민특위. 그래서 오늘 내가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다시 정리하게 되면,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하고 또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정리해서 잘 봐두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하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맨날 내가 역사 20분짜리 30분짜리 안 되다가 오늘 거의 40분 넘게 찍었을 거예요. 지금 나도 막 목이 아파오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내용이 많다 보니 정리할 것도 많고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한번 표를 써본 거고, 여러분이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라든가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 줄 거예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퀴즈를 풀면서 정리하고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에 다시 오더라도 언제든 물어보면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언제 다시 와서 물어보길 바라요. 이 내용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많았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역사 내용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 하고 싶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 더 추가해서 4.3 사건까지.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